예, 그런 게 좀 알리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장군의 소리 김형철입니다. 10년 전 2010년 3월 26일이죠. 바로 내일입니다. 천안함 피격된 지 벌써 10년이 됐네요. 그래서 오늘 해군에 또 해군을 사랑하시는 두 분 모시고 천안함 10주기 추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김태호 박사님과 심동보 제동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김 박사님께서는 또 해군에 대한 각별한 인연이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해군 발전 자문위원 위원장으로 2011년부터 한 8년간 해군 사랑에 아주 각별한 애정을 쏟으셨고요. 심동보 제동님은 뭐 2008년에 전역하셨지만 네. 전투 전단장 하시고 대위 때는 또 간첩선까지 직접 잡아서 실전 경험이 운이 좋아가지고 아닙니다. 항상 전투 태세를 유지하셨고 또 군인 정신과 애국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 이제 내일이 바로 3월 26일 천안함 피격 10주기가 되는 날이죠. 네. 아마 그 희생자 가족분들은 정말 가슴이 아직도 미어오고 떠나보낸 그 장병들을 생각하면 오늘도 잠이 안 올 것 같고요. 또 생존하신 승무원들도 마찬가지죠. 그 악몽 또 전우를 먼저 보냈다는 그 마음에서 오늘도 편치 않은 나날을 보내실 것 같습니다. 자, 10년 전 3월 26일 북한 어뢰정이 북한 잠수정이 어뢰를 발사해서 침몰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 46명 우리 전우가 전사를 했고 한주호 주님께서 구조작전하면서 또 숨지셨는데 10년이 되도록 그 책임자들을 제대로 추궁도 못하고 처벌도 못한 상태고요. 국내에서는 오히려 온갖 음모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잦아들었는데 기대 사고다 또는 좌초다 또는 필요에 의한 선박 파괴다 또 잠수함과 충돌했다 등등 온갖 음모론이 있거든요.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거에 대해서 우선 전반적인 평가를 한번 우리 심동보 제동님부터 한번 해주시죠. 예, 저는 그 첫 장성 진급해가지고 첫 그 지휘관 보직을 해군 2함대 제2 전투전단장을 했습니다. 그게 전투전단 하나 있어요. 각 함대에. 물론 그 뒤에 그 전투전단 해체됐다가 이게 2015년도 다시 해상 전투단으로 또 뭐 재창설된 그런 게 있는데 하여튼 제가 이게 이 서해에서 여러 가지 해전이 많았잖아요. 예. 특히 그 제2연평해전 때는 제가 합참의 정보작전과장, 인포메이션 오퍼레이션과를 제가 창설 근위를 해서 초대 과장을 했어요. 근데 합참의장 지휘서신을 제가 정군에 내려보냈거든요. 제가 기한해가지고. 근데 하여튼 이걸 쭉 분석하고 또 전단장을 하고 그 전에 뭐 함장하면서 그 서해 그 경비작전도 많이 해봤고. 근데 이게 너무 있을 수 없는 일이 터진 겁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쫙 연결돼 있어요. 그 1999년에 제1연평해전, 예. 그 다음에 2002년 제2연평해전, 그 다음에 2009년에 대청해전, 그렇죠. 그 다음에 2010년에 지금 천안함 폭침, 예. 피격, 예. 그 다음에 그것도 8개월 후에 연평도 포격. 맞습니다. 이걸 뭐 전부 별개로 생각하면 안 돼요. 전부 연결돼 있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나약한 거죠. 왜냐하면 이게 북한 눈치를 너무 보다가 뭐 정부가 지금 말이죠. 옛날 뭐 보수 정권이고 진보 정권이 가릴 것 없이 제일 그 대통령부터 솔직히 나약한 거예요. 왜? 바로 응징해야 됩니다. 그 이상의 억제책이 없고 재발 방지책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휴전 이후 특대형 도발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북한이. 예. 470예를 했어요. 예? 우리 기억이 생생한 청와대 대통령을 암살하겠다고 김신조가 31명이 와서 청와대 바로 인접해서 그 발각이 돼가지고 있는데 응징 못했어요. 그걸 비롯해가지고 응징하면 안 하다 보니까 북한이요. 길을 잘못 들으는 거예요.
그게 쭉 이어졌는데 이제 조금 더 저 천안함 피격 사건을 짚어보면은 제1연평해전 때 북한이 완벽하게 패전을 했거든요. 무려 20명이 죽었어요. 북한군이 뭐 의뢰정 하나가 객침되고 또 PCF 684라고 등산곳이라고 부르는데요. 북한이 등산곳 6845정이 반파가 돼가지고 계속 그 예인해가 복귀를 했는데 이게 말이죠. 제2 3년 후에 제2연평해전에 그 반파대에서 올라갔던 중경비정인데요. 중형경비정 684 거기에 85mm 대전차포를 탁 육상에 쓰는 거를 함수에 딱 정착해가 내려와가지고 본격적으로 이게 딱 호시탐탐 노리다가 기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참수리 357호정이 제대로 하다가 그냥 당해버린 거예요. 그때 이제 유정화, 소령 등 그렇죠. 그리고 6명이 우리가 전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성조원 한 5명 빼고는요 다 중경상을 입어서 그냥 막 배가 처참해. 지금 그 357이 지금 이함대 그 서해 소관에 있거든요. 예. 물론 진행기념관에도 또 그 뭐 복제품인가 있어요. 근데 그 보면요 얼마나 처참하게 당연히 나온다고. 그런데 이게요 그 다음에 대청해전이 일어났잖아요. 예. 우리도 해군들하고 부글부글한 거예요. 정부 눈치 보다가 말이야 대체로 옹징도 안 하고 우리가 배가 침몰하고 피가 무저 기습 당하고 말이죠. 그렇게 피해가 많이 생겼는데 또 보고를 안 했어. 대청해전에 이게 대청도 동방에 그 NL이 있잖아요. 예. 이놈 와서 원래 절차대로 경고사격 교전 수칙이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경고사격에도 안 물러가. 아주 경고 방송하고도 안. 그 위협 사격도 안. 저쪽에서 쏘는 거야. 그러니까 대청해전은 당연히 북한 경비정에 대해서 그냥 바로 그 격파사격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 대청해전에 몇 명이 죽으냐면 저쪽에서 8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응? 자, 대청해전에 근데 이게 유명한 그 북한에서 딱 반응이 나온 거예요. 무자비한 군사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통지문이 딱 때렸다고. 대청해전 끝나고 나서요. 그럼요. 대청해전. 예. 그다음에 김정일이가 그때 인민군 총참모장 그 김객식이라고 있잖아요. 예, 우리는 지금 합참의장이야. 예. 합참의장을 사군단장 임명해버렸다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군 수혈 1위를 군령권 최고 책임자잖아요. 합참의장이. 작전걸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총참모장을 사군단장, 그러니까 이게 서해 그쪽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군단 책임이거든, 관할. 예. 그 해주에 했는데 사군단장 임명해가지고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전력을 엄청 보강해버렸어. 우리가 다 알았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회를 노린 거죠. 해가지고 한 게 이게 천안함 피격 뭘 그냥 그 비파고시라는 잠수함 기지가 있는데 거기서 3일 전에 제가 알기로 3월 24일 새벽쯤 되는데 은밀히 잠수정을 내려보낸 거예요. 내려가지고 천안함이 왜냐면 이게 백령도 서남방 그 1마일 정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2 내지 3나트. 그게 표류하다시피 뭐 평양도 할 겸 거기 파도 쪽 절치니까. 근데 북한이 그때 막 해안포 그냥 계속 공갈 치니까 그게 은폐도 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를 북한이 노린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내려와서 이걸 뭐 수중에 쏘는데 이거 뭐 당할 재간이 없지 않습니까? 100사람 지켜도 도둑 하나 못 잡다는 이야기. 또 잠수함 정은 굉장히 탐지가 참 쉽지 않습니다. 제일 진짜 어려운 작전 중에 하나인데 그걸 했는데 천안함 나고 난 다음에 또 아무런 응징을 안 했어. 이야, 이게 그때 이명박 대통령 때인데요. 이게 처음에 천안함이 제일 첫 보고가 의뢰 피격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이함대에. 딱 그런 노가잖아요. 근데 이함대에서는 또 원인 미상하에 선저 방어로 침수 중이라고 합참에 보고했네. 근데 국방부 장관까지 보고되는데 52분 걸렸어요. 합참의장, 그때 이상희 합참의장 한테 보고하는데 49분. 그 1시간 가까이 지나가지고 보고됐는데 그때부터 이게 우리 이해할 수 없는 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문제는 청와대야, 청와대. 이명박 정부에서 이거 예단하지 마라. 그러니까 북한 공격이라는 거를 예단하지 마라. 이게 첫 짓이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시고 이게 너무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하여튼 제 결론은 예, 이게 전부 제1연평해 전부터 천안함 그렇죠. 피격 그다음에 이제 8개월에 연평도 포격 도발이 또 생겼잖아요. 왜 생겼느냐? 천안함 때요 완전히 제가 응징해버려요. 제 주장은 비파고 그 북한 잠수함 모기지를 우리 잠수함 보내가지고 아예 작살 내버려라. 그래야 다음 엄두를 못 낸다 했는데 안 했어. 연평도 앞두대로 맞잖아요. 붉은 대낮에. 이게 정말 참. 심재님께서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현역 저는요 아주 용서할 수 없어요. 제가 전단장 할 때는 작살내라. 지금 그래서 제가 칠 때니까 그렇게 얻어맞고는 절대 저 이함대 모항에 복귀할 수 없다. 마라. 끝까지 쫓아가서 뭐 사고 기지든 비파고시든 가서 다 작살내고 내려오면 이 방식인다. 그랬다니까요. 예, 아주 그 열정에 열분에 찬 그 말씀 잘 들었고요. 화가 나가지고요. 제가 지금 왜 우리 그 저 장병들이 우울하게 그렇게 당하냐 이거야. 우리 이제 군 출신 심재동 말씀 들어봤고요. 이제 안보 전문가이신 김태호 박사님께서는 이 천안함 피격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뭐 사후에 응징을 하지 않아서 계속 악순환이 된다는 말씀은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고요. 억제의 기본이 제가 늘 주장합니다만은 상호 취약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대가 나를 해코지를 할 수 있으면 나도 상대를 해코지할 수 있어야 억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입니다. 예,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나한테 해코지를 했으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응징을 해주어야지 재발이 방지되는 겁니다. 사실 이제 그건 사후의 문제인데 사실은 큰 전략상으로 보면 북한이 서해를 도발의 주 무대로 삼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수십 년 동안 사실 누적되어 온 현상입니다. 1953년에 6.25 전쟁 휴전이 되면서 당시 이제 우리 유엔군 측 미군의 공군력으로 북한의 해군력은 다 괴멸됐어요. 그러니까 뭐 저 북쪽에 있는 신의주 근처까지 있는 섬까지 다 사실은 유엔군 손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관리상의 문제가 있으므로 그냥 공짜로 넘겨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서해 5도, 백령도부터 그 서해 5도만 우리가 갖겠다고 그 북방의 도서들은 다 그냥 공짜로 넘겨줬어요. 그래서 NLL 아닙니까? 맞습니다. 북쪽은 더 이상 넘어가지 마라. 우리 전략이. 북한에서는 언감생심, 뭐 그냥 공짜로 이제 넘겨받은 겁니다. 감지당지한 거죠. 그리고는 1973년 20년 동안 서해에 대해서 일체 가타부타 시위를 한 적이 없어요. 북한에서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 NLL이 이 해상 경계선으로 사실상 굳어진 정착된 겁니다. 그런데 북한이 70년대부터 야금야금 해군력을 재건을 해서 약간 힘이 생기고부터 서해 바다를 도발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필연으로 오는 겁니다. 우리 군과 우리 정부에서 이 큰 그림을 보고 있었으면 대비를 충분히 했을 텐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북한이 1973년에 처음으로 서해에서 도발을 합니다. 그게 73년입니다. 그때부터 도발이 이제 주로 어선들이 넘어오고 또 어선을 따라오는 경비정들이 넘어오고 주로 NLL 무력화를 시도를 해오다가 1992년이 되면요. 느닷없이 그 해상 경계선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그렇죠. 그게 북한이 이게 우리가 원하는 해상 경계선이다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발표를 해버려요. 그 경계선을 보면 지금 NLL은 이렇게 백령도까지 이렇게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북한이 발표한 해상 경계선은 경기도 밑에 경기도와 북한 황해도의 중간선을 타고 이렇게 내려오는 한강하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지도를 딱 놓고 보니 기가 막히는 거예요. 만약에 북한이 주장하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약 8,000평방킬로미터 제주도의 한 4배쯤 되는 바다를 이제 북한에 넘겨줘야 되는 것이고 연간 뭐 어획고 한 25,000톤을 넘겨줘야 되는 것이고 서해 5도는 황폐화 될 거예요. 그 불안해서 그 도시에 주민들이 못 사는 거거든요. 이제 그뿐이 아니죠. 뭐 이함대 또는 뭐 인천방어사령부 작전 그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되고 우리의 수도 옆구리 아닙니까? 바로 그 바다가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수도의 옆구리가 북한으로부터 취약해지는 큰 전략상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사실 이때 사실 알아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가깝게는 우리 심재동님 말씀하신 대로 2009년 대청해전에서 당했다는 것에 대한 보복으로 천안함을 때린 것인데 더 멀리 보면 서해 무력화, 서해 NLL 무력화라고 하는 북한의 큰 그 누적된
큰 그림이 있었습니다. 예, 그걸 우리 군과 정부가 간과했다 이런 측면을 좀 지적을 하고 싶고 뭐 사후에 대한 처리는 또 이따가 뭐 같이 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은 좀 잘한 것도 있고 예, 예. 못한 것도 있고 예. 뭐 아주 못한 것도 있고 뭐 다양하게 섞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도표를 한번 올려봐 주시죠. 아까 심재덕께서 말씀하신 서해에서의 연속적인 해전이 있었거든요. 북한 경계선이 북한 경비정이나 군함이 NLL을 내려와서 우리 측에서 경고 방송을 하고 위협 사격을 해도 이제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이제 교전이 발생한 것이 천안함 포함해서 정확히 4번이죠. 경고 방송을 해서 올라간 적은 뭐 수도 없을지 많을 거고요. 지금 이제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제1연평해전에서 우리가 아주 승리를 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로부터 이제 3년 후에 아마 북한에서 절치부심했던 것 같아요. 제2연평해전에서 우리에게 큰 이제 피해를 입혔죠. 그리고 대청해전에서 또 크게 패한 북한이 아마 와신상담해서 한 3달 반 만에 천안함 피격이라는 이런 정말 비극적인 우리를 봐서는 피해를 입었는데요. 자, 이것이 한번 패배를 맛본 북한이 반드시 서력을 했다는 것이죠. 예. 그것이 우리가 대비태세를 그만큼 갖추지 못한 예. 그런 좀 잘못이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사실 이 수비하는 입장에서는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어려운 것이죠. 특히 해상에서 저는 경험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육상에서 하는 방어보다 해상 방어는 더 어려울 것 같은데 관련 이 패배 다음에 반드시 도발했던 보복을 했던 북한의 그런 군사 전술 또는 작전 이런 측면을 좀 간과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 우리가 잘했던 면 또는 정말 잘못한 부분을 한번 냉철하게 한번 분석을 해 주시죠. 그래서 이게 참 조심스러운 얘기인데요. 예. 제가 평생 해군에서 전투병과 장교로 32년을 근무했잖아요. 정말 저는요 해군 장병들만큼 충직한 집단이 없어요. 부사관들 또 이 수병들 이 문화가 그래 돼 있다니까요. 하여튼 굉장히 상관한테 충직하고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리고 임무가 떨어지면 진짜 자기 몸을 안 가리고 그냥 헌신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그 문화처럼 돼 있다니까 해군에요. 예. 그런데 이걸 당하는 거야. 이거는 해군에 타달할 수가 없어. 왜냐면 그렇게 열심히 싸우려고 하고 준비 태세를 유지하고 또 해군이 이거 각종 검열 제도나 있는 게요. 평상시에 전투 준비 태세, 그리고 전비 태세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 검열이 엄청나게 까다롭게 돼가지고요. 한눈을 팔 수가 없을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이건 결국은 저 위에 그 이상의 그 의제의 문제예요, 의제. 개념 문제. 이게 아까 당시 이명박 정부인데 이 좌우 정권을 따질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게요. 그냥 위에서 그냥 눈치를 보고 더 보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전단장 할 때도 거의 충돌이 없었어요. 남북 간에 그 NLL 쪽에 그 NLL 지키는 게 주고 그거거든요. 근데 저 연평도 쪽에 경비정이 하나 월선을 했어 NLL. 예. 절차대로 경고 방송하고 하잖아요. 예. 그때 2004년도에 처음으로 남북 경비 함정 간 그 통신망이 설정됐다니까. 노무현 정부 때 처음으로. 그래 그거로 가지고 다 이제 해석될 거로 막 이제 정부에서는 홍보를 많이 했겠네요. 하의 분위기가 좀 하면서 계속 그래 했어요. 근데 이거 내려오는데 절차대로 다 한 거죠. 경고 사격하고 그다음에 위협 사격하고 그다음에 위협 사격까지 했는데 계속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경고 사격까지 했는데 안 되게 위협 사격이 더 가까이 때리는 거예요. 네, 적인자. 예. 확실히 인지할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그 교전까지는 안 일어났지만, 근데 그 뒤에 뭐냐면요. 제가 굉장히 이거 참 의아하면서도 피곤했던 게 청와대부터 국정원, 국군기부사령부, 합참 전비태세 검열시 등등 막 왕창 내려가지고 따지는데요. 야 밤늦게까지 그때 작전한 거 다 내놔라. 왜 이렇게 위협 사격을 했느냐. 그럼 뭐 절차대로
합참 교전 수칙대로 해군에 또 그 다 있잖아요. 전투 절차가. 전혀 예규에 어긋난 거 없이 절차대로 다 했는데 그 위협 사격한 것 때문에 따지는 거야. 꼭 죄인처럼 그때 PCC 함장이 그 위협 사격을 했는데 꼭 죄인처럼 문초하듯이 말이죠. 이러면은 자 일선 부대에서 어떻게 소신 있게 그렇죠. 그 작전 전투를 하냐 말이야. 결국 그게 단직이에요. 그때 이제 박성춘 장군이 정보본부장 했던 그 사건이었습니까? 아 그게 이제 그건 표면은 안 됐어요 사건은. 예. 안 하고 내부적으로. 그런데 이건 어디에도 보도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전투전단이하고 이제 함대사령관은 저 소장이고 전투전단장은 준장이거든요. 그리고 이함대 시 통제실에서 그때 다시 리뷰가 브리핑하고 그때 서류 그다음에 걔들 기동한 거 했는데 항해도 결국은 그걸 처벌할 수 없잖아요. 결국은 그래가지고 이제 한데 굉장히 피곤하게 하더라니까요. 그러면 당연히 움츠러들고 그렇죠. 소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작전을. 그 위에서 정치적으로 책임이 있는 분들이 군을 오히려 오금을 펼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그런 측면 그 반대로 해야 되거든. 강조를 야, 너가 잘못한 거 없다. 소신대로 그리 잘했어. 이래야 사기가 중천해서 더욱 전투의지가 불이 탈 텐데 그 잘한 거를 따진다 이거야. 이게 지금 그 좌파 정권 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아니 이명박 저 보수 정권 때 그랬다니까요. 이야, 그때는 노무현 정권. 그렇죠. 2004년. 네. 2004년. 근데 그 뒤에 뭐 달라졌냐? 이명박 정권 때 아까 뭐 얘기했지 않습니까? 확진시키지 마라. 연평도 포격 도발 때도 확진되지 않도록 뭐라게 단호하게 대응하되 확진되지 않도록 하라. 이게 대통령 지시야. 대청회전 때는 너무 과하게 했다. 대청회전 때. 예. 너무 과하게 한 거 아니냐. 합참에 직접 전화했다니까요. 그 대통령이. 그리고 그다음에 전환합 피격됐을 때는 북한 공격이라고 예단하지 마라. 참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이게 전환함 폭침 나고 당시 여러 가지 후속 조치가 많이 있었잖아요. 제일 대표적인 게 5.24 조치가 있었잖아요. 5.24. 지금도 유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북한이 계속 5.24 조치 해제하라. 그 5.24에 뭐 금강산 관광 금지 이거 다 놓잖아요. 그 제재가 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김태형 국방부 장관이 당시 참 존경하는 분인데 김태형 장관이 2004년도에 노무현 정부 때 그 전에 있던 대북방송 휴전선에 대북 학생기 이거 다 철거했잖아요. 중단했지 않습니까? 그때 현역이 있을 때인데. 그래가지고 무궁화회 때 우리 장성들 매년 모여가지고 워크샵 하지 않습니까? 그때 막 항의한 장성 그거 항의했다고 잘렸어요. 육군 지원감이 왜 해제하느냐. 근데 이게 하여튼 해제인데 6년 만에 대북 심리적 재개를 선언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군사병개선 지역 11개소에 대북 학생이 다시 설치하고 지방만 설치하고 그 다음에 6개 지역에 대행기구를 이용한 전단작전 그 삐라 보내는 거죠. 북한에. 이거를 다 이제 선언까지 하고 준비를 다 했어. 그 다음에 이랬는데 전에서 허가 안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최소한 그해 7월 달에 한미연합훈련을 조지 워싱턴 항공모함도 들어오고 막 대대적으로 하는데 이 기간만이라도 하겠다. 국방부 장관이 청와대에다가 건의를 했어요. 그 당시가 어느 대통령이었다고요? 이명박 대통령.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들은 나약한 거야. 나약하게 나라를. 아니 계속 말씀하세요. 지금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많으신 거예요. 또 기회가 또 있으니까. 하세요. 계속 하세요. 계속.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이게 제가요 2004년에 전단장 할 때 딱 그 2002년에 제2연평이 났지 않습니까? 그 합참 의장 지휘 서실을 합참 정부작전과장 할 때 하고 하면서 내가 그때 느낀 게 너무 많아가지고 마침 이제 제가 탁 장성을 진급하니까 완수사 보직으로 가야 되는데 그때 해군 참모총장님께서 제 보직을 가지고 많이 고민을 했다는 얘기를 내가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오전단장이라고 지내 하고 이전단장 둘 중에 고민한다고 인사부장이 제 방에 왔더라니까요. 국방부 출장 와서 김에 들른 것 같은데 솔직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전방으로 가겠다. 그리고 이함대 장을 했어요.
전단장 갔는데 제가 딱 일성을 했다니까. 그 전단장 지휘사님 다 필요 없고 막 행정 얘기 너무 많아. 회의도 많고 다 대부분 하고 딱 하나 내서였어요. 오늘 일전이 있다. 그리고 이 구호를 내가 만들어서 모든 전투함 함정의 함교라고 있잖아요. 그게 하나의 컨트롤 타워거든. 예. 거기에다 딱 다 붙여서 오늘 일전이 있다. 그러니까 내일이 아니고 오늘 당장 있다고 생각하고 준비해라. 그렇죠. 대비해라. 그리고 그게 지금 서해 소관에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도 그 서해 소관 입구 딱 들어가면은 정면에 오늘 일전이 있다 딱 있어요. 연합사에 그러니까 가면 그렇게 대비를 하지 않고는 또 당한다니까. 그러니까 연합사에 가면 Fight Tonight. 그러니까 딱 슬로건입니다. 이 개념이에요. Fight Tonight이 뭔지 뭔지 오늘 일전이 있다는 그거가 뭔지 뭔지 나는 모르겠는데. 예. 여기 어느 시청자 여러분께서 올려놓은 댓글에 보니까 천안함 폭침은 중국이 천안함 항로 위성 좌표를 북한 측에 제공해서 북한 연어급 잠수정이 매복해 있다가 어뢰로 폭침시킨 명백한 군사도발 행위입니다. 이렇게 이건 뭐 사실이 있거든요. 예. 김 박사님 추가적으로 하신 말씀. 예. 뭐 계속 하시죠. 뭐 저는 뭐 쉬겠습니다. 오늘 계속 쉬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저도 이게 드릴 말씀이 많은데 뭐 이게 무슨 사건이 대행사건 나면 항상 뭐 전조가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유명한 얘기 있죠. 뭐 몇 가지 그렇죠. 저 퇴장하겠습니다. 아니 두 분 하십시오. 두 분 충분히 하십시오. 아니 충분히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1996년에 북한 그 잠수정이 동해에 있잖아요. 예? 우리 저 안인진에 들어다가 자초돼가지고 택시 기사가 발견한 적 있죠. 예. 96년. 근데 98년에 또 속초에 또 잠수정이 들어가지고 음화에 걸려가지고 또 발견됐죠. 그런 식으로 계속 그 조짐이 있는 거예요. 심재동님께서는 그 현장에 계셨던 분이고 해서 현장 얘기를 많이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저는 뭐 한번 아무래도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될 텐데. 뒷부분에 현장 얘기 그냥 계속 하시죠. 그거 저도 뭐 듣고 싶으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좀 준비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이 천안함 피격 10주기가 돼서 그걸 추모하는 시를 추모 헌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제 우리 장병들 정말 추모하고 다시 한번 상기하는 뜻에서 육사 나온 우리 장교 출신인데 시인입니다. 실제 시인으로 등단했어요. 그래서 장순희 시인이 준비한 오늘도 천안함은 오늘도 서해 바다를 지키고 있다는 시를 한번 영상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전달해드리고 계속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천안함 피격 제10주기 추모 헌시. 천안함은 오늘도 서해를 지키고 있다. 항산 장순휴. 2010년 3월 26일 21시 22분 바다도 잠을 자던 백령도 서남방 2.5km NLL을 지키라는 훈령을 받아 천안함 당당히 항해하던 시간이었습니다. 앞불사 붉은 잠수정이 심해 숨어 어뢰를 겨누고 있을 줄이야. 미친 개가 아니고서는 차마 저지를 수 없는 천인공노할 만행이었습니다. 암흑의 바다, 거친 파도, 생사의 순간에도 전우들과 함께 죽을지언정 비겁하지 않았던 46용사들. 충무공의 후예답게 장렬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서해 교전의 영웅들과 46용사들이 죽음으로 지켜낸 NLL은 대한민국 해군의 투혼으로 다시는 침략할 수 없는 영해로 우리의 바다로 지켜냈기에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항해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까? 결코 헛되지 않으리니 결단코 헛될 수 없으리니 46용사의 추모는 살아서는 조국과 함께 죽어서도 해군과 함께 대양 해군의 불침 전함 천안함의 이름으로
오늘도 서해 바다를 지키고 있습니다. 천안함 46 영웅이시여, 가슴 저미는 아픔으로 너무나 슬퍼했던 시간들이 어언 10년 세월이 흘러 이처럼 그리움이 될 줄 몰랐습니다. 오늘은 님들의 영전에 무궁화 꽃송이를 바치고자 추모의 정을 가득 담아 드리고자 우리가 여기 함께 모였습니다. 조국의 바다를 지켜낸 46 영웅이시여, 불멸의 호국 영령이시여, 영해소의 불침 전함 천안함과 함께 우리들 가슴에 사무친 추모의 서해에서 함께 사랑한 대한민국의 자유와 안보의 바다를 영원히 지킬 것입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잘 보셨죠? 정말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그날의 생각 또 우리의 잘못한 부분들을 아주 통렬히 반성을 했고요. 근데 박사님, 사실 이제 천안함 연평도 도발 그게 이제 2010년 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11년에 김정은이가 이제 집권을 한 이후에는 그런 직접적인 큰 군사적 도발은 그렇게 눈에 안 띈 것 같아요. 한 10년 정도. 그러면서 핵과 미사일 개발, 또 우리 남한과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과의 관계를 좀 이렇게 소원하게 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보이거든요. 그런 전략적인 측면에서 또 대남 전략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뭐 북한은 그때부터 큰 그림을 나름대로는 그린다고 아마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뭐 서해에서 교전하고 피를 흘리고 맞부닥치는 것만 능사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고, 그보다는 더 근본적으로 한미 동맹을 이관시켜서 이 동맹 체제를 와해시키는 이 목적에 이렇게 집중한 것 같고, 이 핵무기 개발, 미사일 개발 이런 거는 북한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경제적인 방법이죠. 가장 작은 돈으로 선택과 집중을 가지고 이 남한 전체를 압도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선택이기 때문에 큰 그림을 그린 것이죠. 예.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지 않아야 될 또 하나 이제 좀 작은 레벨의 이유가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분석하기에는 서해 교전을 거치면서 사실 우리 해군에서 이 무기 개발 쪽에 상당히 발전이 있었어요. 사실 지금은 참수리급이라는 고속정 안 쓰지 않습니까? 이제 2002년 2차 연평해전 거친 이후부터 사실 우리는 유도탄 고속함, 윤영하급을 만들죠. 그죠? 참수리급은 조그마한 배입니다. 이게 뭐 한 150톤 정도 됐나요? 예. 근데 이제 지금 윤영하급은 더 이상 고속정이라고 부르지 않고 함으로 부르죠. 그렇고요. 예. 이제 이게 이미 지금 뭐 2007년에 첫 진수가 되어서 지금 20척 이상이 지금 이미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건 뭐 무장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뭐 참수리급은 그냥 항해 레이더를 달고 뭐 함장 지시에 따라 교전을 했지만, 이거는 이 3차원 레이더가 달려 있고 함포에다가 대함 미사일 뭐 이 굉장한 소위 이제 금독수리 전투 체계라는 걸 개발해서 탑재를 했거든요. 사실 이런 발전이 이루어오면서 이 북한이 아직은 해군 함정들이 우리에 비해서는 질적으로 많이 낙후한데, 이게 뭐 해상 교전 가지고는 수지가 안 맞겠다. 앞에서 이제 우리 심재동님이 참 현장을 잘 말씀하셨지만 1차 연평해전, 2차 연평해전 이때만 해도 2차 연평해전 때는 북한이 큰 포를 이 육상에서는 포를 배에다가 달고 와서 응징을 우리를 보복을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동 라콘 시스템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비교가 안 되죠. 예, 우리 함정들은 파도가 쳐도 적함을 이렇게 그렇죠. 표적을 잡으면 네. 그걸 계속 잡고 가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북한이 다 알아요. 그래서 이게 함정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해군을 압도할 수는 없고 결국 이용하는 거는 그렇죠. 우리 정치인들이 약점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네. 아까 울분을 막 토하시길래 저도 그 얘기에 빠져들었습니다마는 2002년도에는 사실 우리 청와대가 교전 수칙을 바꾸면서 윤영아 이하 6명의 우리 장병이 숨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상대가 먼저 쏘기 전에는 선제 사격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요. 명령을 했으니
그거 뭐 호랑이 입에다가 그냥 갖다 넣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 우리 장병이 죽은 거는 정치인들이 죽인 것이지 우리 뭐 말씀하신 거 전적으로 저는 공감합니다. 우리 해군 장병들이 정신력이 부족했다 이것도 아니고 무기 체계는 당연히 우리가 우수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북한도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직접 몸으로 부닥치는 것보다는 큰 그림을 그리겠다. 때마침 이 신냉전 기조가 다시 이제 부상이 되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은 군사적으로 북한 편을 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그때 천안함 그때 이미 신냉전이 무르익고 있었어요. 우리가 천안함 그 사태가 끝나고 나서 유엔에 항의를 하고 유엔에서 중국이 가로막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주체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예. 이렇게 함정이 피격돼서 피해가 발생한 것을 개탄한다라고 얘기했지 누가 그랬다는 얘기를 중국이 반대해서 다 뺐고요. 우리 공동 조사팀에 참여해달라는 우리 요구를 러시아는 끝내 거절했죠. 그죠? 사실 북한이 이런 걸 다 이제 감지하고 큰 그림 속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활용하면서 남쪽을 큰 그림에서 눌러나가겠다. 막 이런 큰 흐름이 변화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죠. 그 가운데 이제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이제 가져가고 있고요. 또 하나 큰 변화는 9.19 남북 군사 합의에 의해서 우리 한국 군대가 거의 정말 기능을 발휘 못하는 그런 수준이 됐고 또 한국은 한국대로 내부적으로 전자권 전환을 빨리 갖고 오겠다. 이런 아주 여러 가지 복합 위기가 오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지점이 더 이제 앞으로 예, 이제 그것도 결국 정치인들의 책임인데요. 예. 이렇게 서해에서 이렇게 많은 피를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지금 최근에 와서는 굉장히 더 대비 태세가 약화되는 거죠. 지금 이제 9.19 남북 군사 분야 합의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당하고도 그렇게 도발을 당하고도 결국 그거밖에는 못하느냐 하는 한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남북이 합의한 부분을 보면요. 소위 이 서해 지역의 평화수역을 설정해서 군사적 충돌을 막는다 이렇게 좋은 말로 되어 있지만 한번 지도를 보십시오. 북한으로는 50km가 올라가 있고요. 남쪽으로는 85km가 내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 평화수역으로 결정한 그 바다의 덩거리 면적, 덩면적이라는 원칙 자체가 무너진 거예요. 게다가 지금 그 바다는 평양에서 보면 먼 바다죠. 예, 평양 입장에서는 그렇죠. 예. 황해도에 배치한 그 군사력, 아까 뭐 소개하셨지만 8전대, 9전대, 그게 뭐 대탄 공군기지, 그게 뭐 해안포가 1000문 가까이 지금 배치되어 있는 사실 군사력 밀집 지역인데 북한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멀리 내보낸 전진 배치해 놓은 군사력이고요. 우리 입장으로 보면 서해 인근에 있는 우리 해군력이나 군사력은요, 바로 우리 수도권 심장부를 지키는 코앞의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그 수역 안에서 함께 훈련을 하지 않고 손발을 묶어놓으면 이게 어느 쪽에 치명적인 겁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전략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거는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사실상 우리 국방장관은 올라가서 서명을 하고 왔습니다. 그게 지금 9.19 남북 공동 군사 분야 합의서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렇게 그때 돌아가신 장병들에 대한 슬픔이 가시지 않고 많은 교훈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신냉전이라고 하는 새로운 조류가 높아지면서 이 동아시아의 동북아시아의 국가 간의 군사 관계가 상당히 우리한테 불리하게 움직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취하는 이 방향은 오히려 더 나쁜 쪽으로 우리 스스로를 더 약화시키는 쪽으로 취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제대로 발전이 잘 됐다. 이후 처리가 잘 됐다. 이렇게 결론 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주 재밌는 댓글이 하나 있어서 소개해드리면 심재덕님. 표창원의 악의적인 행동을 몸소 막아주셔서 언제나 감사한 마음입니다. 행동으로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고 투운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심재덕님께 하나 여쭈면요. 최근에 군부대가 민간인에 대해서 많이 경계가 뚫렸거든요. 그런데 특이하게 육군부대는 하나였는데 해군부대가 2개씩이나 되고 해군에 어떤 뭐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하세요? 글쎄, 그게 제주 해군기지하고 또 진해 그렇죠. 기지사령부 최근에 거기가 그랬는데 제주 해군기지는 창설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렇다는 생각도 들고, 근데 뭐 하여튼 뭐 제가 잘했다 뜻이 아니고 있으면 안 되죠. 안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 군사 9.19 군사 합의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 군사 합의로 인해서 더 그냥 이게 그 대적관을 확 그냥 깎아내린 거예요. 그냥 주적을 없애버렸잖아요. 그렇죠. 군사 합의 이후에 그냥 국방 백서의 주적 매년 맹세하는 것도 없애고 국군 정신전력 기본 교보문이라는 거 있거든요. 국방부서. 그리고 정문에 그거 가지고 주로 매년 수요일 오전은 정신교육의 날이잖아요. 예. 공군도 그렇게 하시죠. 예. 근데 거기도 그게 없어요. 주적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걸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아니 누구를 상대로 이거 우리가 경계해야 되죠. 북한이 우리 부대 들어올 일도 없는데 주적이 없어졌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경계 태세가 정신적으로 이완이 되지 않았겠느냐. 그 결과가 이번에 여러 가지 경계 구멍 뚫는 현상이 나온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해군이 이제 해군 부대라는 것은 전투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쪽에 아무래도 많은 병력이 가다 보니까 육상에 있는 부대를 지키는 병력들이 상당히 적을 수밖에 없고 많은 업무 부담이 간다. 그건 맞습니다. 해군 병력을 좀 더 늘려줘야 된다. 예, 그거는 병력 문제는 아주 심각합니다. 예. 아주 이게 제가 실제 그 병력 운영을 해봤거든요. 예. 그 해군본부 인사 운영처에 인사사무 소령대 근무함이 있었는데 굉장히 심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교 인사 담당인데 전 해군 장교 인사를 하는데 예를 들면은 딱 한 명이 실무자가 장교가 저 혼자예요. 소령. 이게 과장 중령. 지금은 그 대령이 되고 소령이 중령이 되고 밑에 좀 있는데 보강이 돼. 그다음 그때까지만요. 소령 한 명이 실질적으로 인사 보강 문제가 있잖아요. 전 해군 장교 인사 보직 관리, 진급 관리, 그다음 제도적인 것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당이 안 돼요. 근데 왜냐하면 다른 실무 전투부대는 더 병력난이 심한데 소위 칼자루 잡았다고 펜대 잡았다고 자기 거기다 인원을 넣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데 그러면서도 병력은 앞으로 더 줄이고 또 병사들 복무 기간 더 줄이니까 이게 앞으로 더 문제점이 해군이 200명만 해결하면요 너무 고생해요. 요즘 바다에서 가지고 헤어져 가지고 그렇게 그러니까요. 파도 치는데 고생을 하고 육사에도 좀 쉬고 한데 하여튼 이게 병력 문제 때문에 경계도 말씀하셨다시피 경계 병력이 그 상교들이 좀 휴식을 취해가면서 해야 경계 충실하게 집중도 높을 거 아닙니까? 피곤하면 졸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해결해 줘야 됩니다. 두 분 말씀하신 게 다 다른 지적이신데요. 이제 저도 며칠 전에 칼럼에서 제가 그 두 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 큰 그림에서 보면 대한민국의 군대가 군기가 이완되고 강훈련이 없어지고 병사들이 그냥 휴대폰을 마음대로 하고 그러니까 보초 서면서도 휴대폰 하는 병사도 있고 이제 이렇게 군대 전체가 붕괴되는 현상 속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제 이 말씀도 옳은 지적이고 병력 수급 문제는 사실 제가 2010년도에 그 국방개혁 작업을 사실 국방부에 출근을 하면서 했습니다. 그때도 해군 해병대 병력 증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얘기를 굉장히 강하게 우리가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해군 해병대 병력은 김영삼 정부 이래로 사실 동결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6만이죠. 해군 해병대 합쳐서 6만으로 동결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런 용어를 씁니다. 이게 SS 방법으로 병력을 차출하는 것이다. SS. 스퀴즈 앤 슬라이스. 스퀴즈 앤 슬라이스. 그러니까 짜고 자르고. 육상 근무하는 병력들을 막 둘이 짜서 그냥 삐져나오는 병력을 뜯어내서 새로 함정이 건조되면 거기다 태우는 SS. 자, 이런 식으로 가면 말이죠. 그거 한 척에 수백억 수천억씩 하는 고급 함정들 가져와서 제대로 숙련된 성조원을 태우지 못하면 이게 다 낭비가 되는 것이고요. 또 굉장히 위험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번에 해군 기지 경계 실패를 그걸 삼아서 우리 국방부에서 해군 해병대에 대한 병력 수급 계획을 정말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요 서해 수호의 날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서해 수호의 날은 5년 전에 이제 제정이 됐는데 이게 결국 천안함 연평도 포격을 받음으로써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서해를 지키다가 순직한 우리 용사 55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추모하고 또 앞으로 서해를 잘 지키자는 뜻에서 만들었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서해 추모의 날 참석은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서 2년 동안 안 했고 금년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거기 천안함 재단이라고 있는데 거기 이사장이 손정목 네. 제독이신데 그분께서 요번만큼은 5주기고 서해 수호의 날 5주기고 또 천안함 복침 10주기이기 때문에 요번만큼은 꼭 참석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 정식 건의를 아니요 이제 문화일보를 통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그 청와대 직접 찾아가라고 그러세요. 가지고 사실 부디 좀 참석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들은 어떤 형태로든 참석을 했거든요. 이명박 대통령은 호명했습니다. 그러죠. 장병 한 사람 한 사람 호명했습니다. 그런데 두 분께서 이번에 내일 모레입니다. 이제 금요일인데 과연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행사에 참여할 것이라고 보시는지 한번 예측을 한번 해주시죠. 글쎄 뭐 총선이나 뭐 이런 모든 걸 생각하면 이번에는 뭐 복합적 어떤 판단에서 참석하시지 않을까요? 예, 그랬으면 참 좋겠네요. 우리 심재동님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네. 뭐 양심 있으면 참석 안 하겠습니다. 한 번 안 했는데 지금 3년짜리인데. 그러시죠. 그러면 다 같이 참석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달하겠습니다. 제일 우선해야 될 일이죠. 그렇죠. 예, 국군 통수권자로서. 그리고 두 분께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이제 내일이 딱 10주기가 되는 날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하고 고교연합, 그다음에 전군연이 공동으로 추모 기념대회를 합니다. 사이버로 하죠.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사이버로 내일 오후 2시부터 할 텐데 마침 두 분이 다 거기에 참여를 해서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특히 김 박사님께서는 이제 전체 주관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고 우리 심재동님께서는 이제 해군 대표로 참여를 하시는데 내일 그 행사 추모 대회에 대해서 좀 의미를 설명해 주시죠, 김 박사님께서. 예, 뭐 정말 의미 있는 행사죠. 특별히 이 정부가 평화를 외치면서 우리의 국방력을 스스로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저희들 걱정이 많은데 그런 타이밍에 지금 10주기를 맞이한 거죠. 예, 그래서 예. 의미가 있고 내일은 뭐 당연히 희생장병에 대한 전사장병에 대한 추모가 주된 목적이지만 차제에 지금 침묵의 암살자처럼 대한민국 안보를 야금야금 죽이고 있는 상황들이 많죠. 사실 뭐 정부가 추진하고 있어도 국민들은 잘 모르니까요. 예를 들면 뭐 전자권의 조기 전환 같은 문제도 그렇고 지금 국방개혁 2.0도 많은 국민이 모르는 사이에 지금 정의 우리 전방사단이 해체되고 있고 최정의 예비사단들도 해체되고 있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사실 국민한테 알리고 다 함께 안보의식을 고양하는 뭐 그런 행사로 가져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 진행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심재동님께서는 이제 해군을 대표해서 나가시는데 예. 주로 어떤 면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하실 건지요? 뭐 저는 특히 이제 현역 뭐 정치적인 거 또 그 민간 일반 국민들보다는 예. 저 군에 오래 있었으니까 현역인 육해공은 따질 것 없이 정신을 다시 좀 재무장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전투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일제나 있다고 생각하고 대비하지 않으면은 계속 이런 불행한 사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1940년 됐네요. 그래서 무장간섭소 객침시킬 때 그때 딱 느낀 교훈 하나. 40년 전입니까? 40년 전. 예. 그때 가고 일단은 이게 부하들에 대한 최대의 복지는 승리를 선물로 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요즘 뭐 아까 뭐 핸드폰 군에 이게 하나의 군의 리더십 포퓰리즘에 이게 정치 그 포퓰리즘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인기 영합해서 이렇게 하면 군이 망가져요. 그리고 전투에 절대 승리할 수 없고 평상시에 경기가 뚫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부하들의 복지를 사기에 올린다고 뭐 착각하면 안 된다 이거야. 인기 영합한 그 지휘 있잖아요. 이게 철저하게 승리를 선물로 줄 수 있는 그렇게 부대 지휘 관리를 임무형 지휘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승리를 하면요 사기가요 하늘 끝까지 올라갑니다. 예, 자동으로. 그래가지고 부대를 단합시키고 부대의 자부심을 고양시켜가지고 병사들 스스로 자율적으로 잘할도록 만들어야죠. 예. 그런 정말 참군인의 리더십이 굉장히 아쉬운 현 상황입니다. 특히 오늘은 저 해군 우리 전사장병 추모 방송이기 때문에 저는 저 최근에 제주 해군기지가 민간인 시위대에 뚫렸다는 그 사실을 보고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예.
뭐 당장은 뭐 경계 근무 임무가 잘 소홀히 됐다. 그렇게 뭐 해당자를 처벌하라, 문책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겠지만 더 크게 보면 제주도는 앞으로 그 해군기지 하나만 존재해야 될 땅이 아닙니다. 제주도에 계시는 도민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동의 안 하실 수 있을지 몰라도 대한민국 전체를 보면요. 지금 북한군의 위협이 그대로 있고 북한 핵무기 그대로 있고 여기다가 러시아도 군사적으로 북한이 더 가까워지고 있고 중국은 이미 당면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래 위협으로 엄청난 미래 위협이 될 겁니다. 이 조그마한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는 궁극적인 전략이 뭐겠습니까? 고슴도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큰 나라를 상대로 전쟁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를 건드리면 당신들도 큰 피해를 입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배후 기지가 필요하죠. 그죠? 우리 국토가 좁으니까 아마 제주도는 제2의 소위 세컨 스트라이크의 배후 기지로 사실 육성이 돼야 되는 어떻게 보면 전략 도서가 돼야 되는 데입니다. 그렇죠. 거기는 뭐 앞으로 스텔스 공군 전투 사단도 새로 들어와야 되고 해병대 3사단도 새로 신설돼서 들어가야 되고 제2의 미사일 사령부도 들어가야 되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전략 계획을 세워야 될 때가 그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해군기지 하나밖에 안 지어놨는데 그걸 제대로 경계를 못하고 이게 문제라면 앞으로 이 큰 꿈을 어떻게 키워나갈 것이냐. 저는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보면서. 아주 좋으신 말씀이었고요. 공군도 아마 기지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어요. 당연하죠. 제 개인 생활은 그거 들어야 돼요. 왜냐면 뭐 국가 안보 차원에서는 당연한 건데 또 거기 또 거주하시는 주민들과의 또 이해라든가 뭐 조율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들은 미리미리 한 몇십 년 전부터 부지를 확보해 놓고 군사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한 가지 잠깐만 말씀드려 하와이 있잖아요. 제주의 평화의 섬인데 군사기지 안 된다. 하와이 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유명한 세계적인 관광지인데 그게 히칸 공군기지 있죠. 해병대 폴라보 진주만 해군기지 엄청 태평양 함대사령부 거기 있는데. 함대사령부. 근데 그게 오히려 관광지거든. 진주만 있는 다 관광지예요. 근데 왜 그걸 활용을 못하는지 참 안타깝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략적인 이 마인드를 가지고 식견을 가지신 지도자들이 없었다는 그런 안타까움이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천안함 피격 10주기를 맞이해서 그분들의 넋을 추모하고 또 기렸고 또 우리의 앞으로의 문제점들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내일 모레 개최되는 우리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꼭 추모식에 꼭 참석해서 우리 서해를 지키다가 유명을 달리하신 55인의 용사 그리고 영웅들을 넋을 기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방송을 끝내기 전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 안보 그리고 이제 곧 다가올 4.15 총선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시청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우리 심재동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천안함 참 불행한 그 국군 치유의 날이잖아요. 3월 26일. 이게 보니까 제가 그 이승만 대통령 태어난 나라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3월 26일 날 저 북한 평양군부 밑에 그 있잖아요. 거기서 태어난 거로 돼 있던데 하여튼 이 3월 26일이라는 게 제가 이게 잊을 수 없는 날이잖아요. 특히 군으로 봐서는 치욕의 날이거든요. 우리가 먼저 그 멀쩡한 그 평상시 그 나라 지키던 군함이 북한의 그 적의 그 기습 뭐 어떤 공격을 받았던 간에 그래서 이걸 잊으면 안 되고 뭐 이걸 다시 안 생기도록 해야죠. 이게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일이 조금만 생기면 반드시 바로 즉시적으로 응징해야 된다. 그래야 저 사람들이 북한이 다시는 도발할 엄두를 못 내게 한다. 뭐 이런 그런 그 국민들이 공감대가 형성되면 좋겠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뭐 좌우 정치권 떠나서 아주 좋은 지적이고 국민들께 드리는 좋은 메시지라고 생각됩니다. 김 박사님, 말씀해 주시죠. 뭐 기회를 주시니까 저도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그날의 슬픔을 잊지 말고 이게 참 북한이 지금까지 해온 파렴치한 기습 도발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한다는 거. 우리 그때 기억하지 않습니까? 천안함의 함수 부분, 함미 부분이 차례대로 인양이 되고 그 안에 시신이 하나씩 발견될 때마다 그 참 유족들의 통곡 소리가 참 하늘에 메아리 쳤는데
북한이 이런 비극을 눈으로 보면서도 지금까지 수없이 반복해온 도발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뭐 남북한이 협력할 땐 협력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도발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 참 이게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해군이 정치인들의 잘못으로 사실은 이렇게 처참한 꼴을 당하기도 했지만 우리 해군이 빛나는 성전을 기록한 이런 것들도 우리 국민이 같이 기억해 줘야 됩니다. 2011년에 있었던 아덴만 여명작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 그 청해부대가 그 소위 해적에 납치돼서 끌려가던 맞습니다. 우리 한국의 화물선 3호 주얼리호를 그냥 기습적으로 이제 급습을 해서 해적들 뭐 8명을 사살하고 5명을 생포하고 우리 선원 전원을 구조했잖아요. 정말 잘 훈련받은 대로 전광석화처럼 해치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빛나는 이 승리를 거둔 이런 사례들도 많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슬픈 역사만 기억하지 말고 빛나는 역사도 함께 기억하면서 해군 발전도 좀 기하고 또 안보도 다지는 뭐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오늘 천안함 비격 10주기를 맞아서 특집 방송을 꾸며봤고요. 희생당하신 우리 전우들의 유가족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를 전하고 또 그 목숨 바쳐 서해를 지키고 NLL을 사수했던 우리 용사들의 넋에 정말 존경을 표하고 감사를 표합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모두가 하나가 돼서 대한민국은 국민이 지키는 겁니다. 어느 군대가 지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모든 국민이 하나가 돼서 국가를 지키고 우리 헌법을 지키고 또 우리 재산과 생명을 지켜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내일 오후 2시부터 장군의 소리에서 생방송으로 중계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천안함 피격 10주기 국민 추모 사이버 대회 많은 시청 그리고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두 분 감사드리고 여기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